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자는 재벌가 여성의 차분히들 들여다보다가 아직 식지 않은 감정이 많았던 첫사랑을 알아보았다. 우리 혹시 아는 사이인가요? 만나온 남자가 하도 많아서 나를 잊었나 보군. 대기업 대표인 그녀는 인적이 드문 산길에 갇혔다. 4억 원짜리 차는 그저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통신 신호도 도움의 손길도 없이 오직 추위와 두려움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때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나타났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내려 최고의 정비사들도 고치지 못한 차를 20분 만에 손본다. 그는 돈 받기를 거절하고 떠나버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눈빛, 손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했다. 15년 전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준 뒤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찾았고 자신과 사랑, 그리고 성공의 대가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이서연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계기판이 붉게 깜박였다. 엔진이 꺼졌다. 차는 산길 한복판에 멈춰섰다. 주위는 어둠과 나무, 그리고 정적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애썼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 번 더 고요함. 서연은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보았다. 서비스 지역 아님 신호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젠장.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1월, 강원도의 산,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는 좋게 30km는 떨어져 있었다. 서연은 차 주위를 둘러보았다. 독일제 최고급 세단, 4억 원짜리였다.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었지만 텅 빈 도로 위에서는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신호가 한 칸이라도 잡힐까?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차도, 불빛도, 사람도 없이 오직 나무와 산뿐이었다. 두려움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끈적하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로 수천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도로 위에서 그녀는 그저 혼자 남겨진 무력한 여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차로 돌아가 비상등을 켜고 앉아 문을 닫았다. 기다리면 누군가는 분명 지나갈 것이다. 10분이 지났다. 아무도 없었다. 20분, 고요함. 30분, 차가운 기운이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히터를 켰다. 작동하지 않았다. 엔진은 죽어 있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코트를 꺼내 어깨에 걸치고 앉아 몸을 떨었다. 그녀가 향하던 약속을 떠올렸다. 산속 호텔에서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만남이었다. 길은 빠를 줄 알았지만 내비게이션이 산길로 안내했다. 지름길 40분 단축이라고 했었다. 이제 그녀는 길에 갇혔고 약속에 늦었으며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전송되지 않았다. 신호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둠을 응시했다.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여기서 밤을 새우거나 더 오래 머물게 되면? 두려움이 더욱 강해졌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헤드라이트였다. 서연은 몸을 고추 세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낡은 픽업 트럭이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옆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작업용 점퍼, 청바지, 투박한 신발 차림에 짧은 머리,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는 서연의 차창으로 다가와 노크했다. 그녀가 창문을 내렸다. 문제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차가 멈췄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서연이 내려서 본닛을 열었다. 남자는 손전등을 꺼내 말없이 엔진을 살폈다. 체계적이었다. 서연은 옆에 서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감 있는 움직임, 조금의 부산스러움도 없었다. 냉각수 센서에 문제가 있네요. 몇 분 후 그가 말했다. 시스템이 안전을 위해 비상 정지시킨 겁니다. 임시로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이 센서를 수동으로 차단하면 됩니다. 도시까지는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수리받으세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0분 정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픽업 트럭으로 돌아가 연장통을 가져와서는 말없이 일했다. 서연은 옆에 서 있었다. 추웠지만 차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시감, 마치 그를 아는 것 같았다. 목소리, 움직이는 방식, 평온함. 하지만 어디서? 그녀는 이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아니, 본 적이 있었나?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남자는 일을 마치고 본이들 닫았다. 시동 걸어보세요. 서연이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리자 엔진이 걸렸다. 부드럽고 힘차게.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별 말씀을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도시까지 30km 남았으니 문제없을 겁니다. 서연은 지갑을 꺼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아무것도요. 네, 아무것도라니요. 시간도 쓰시고 연장도 쓰셨잖아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연은 계속 권했다. 제발요. 기름값이라도 받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몸을 돌려 픽업 트럭으로 향했다. 서연은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만요. 그녀가 불렀다. 그가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백민준입니다. 이서연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다. 서연은 홀로 길에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붉은 미등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감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안다. 분명히 안다. 하지만 어디서? 서연은 차에 올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민준과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에게서 풍겨나오던 평온함에 대해 생각했다. 40분 후 호텔에 도착했다. 회의는 이미 끝났고 투자자들은 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모두 이해해 주었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민준이 맴돌았다. 저녁에 호텔방에서 서연은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어디서 그를 봤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대학교, 아니, 직장, 아니, 학회, 아니. 그럼 이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녀는 눈을 감고 구체적인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다. 그리고 갑자기 성광처럼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그가 언제 그 말을 했었지? 서연은 정신을 집중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밤, 어둠, 두려움. 그녀는 어렸고 20살이었다.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민준. 서연은 번쩍 눈을 떴다. 세상에. 15년 전 그 사람이었다. 기억이 천천히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다. 대학교 파티. 서연은 당시 2학년이었다. 경영학과. 큰 집에서 열린 파티였다. 음악, 술, 사람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즐겁게 춤을 췄다. 그러다 친구들은 일찍 떠났다. 서연은 남았다. 떠나기 싫었다. 선배들과 어울렸다. 유쾌하고 시끄러운 남자들이었다. 술을 더 마셨다. 또 마셨다. 서연은 심하게 취했다. 남자 중 하나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길을 걸었다. 그러다 그가 그녀를 골목으로 끌고 갔다.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너무 취했고 약했다. 남자는 그녀를 벽에 밀치고 거칠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친구 2명이 더 나타나 웃으며 부추겼다. 서연은 최악의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갑자기 민준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말없이 차분하게 다가와 서연에게서 남자를 밀쳐냈다. 꺼져. 남자가 말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들 사이에 섰다. 남자가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민준은 피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아스팔트에 쓰러뜨렸다. 친구들은 겁을 먹고 물러섰다. 민준이 서연에게 돌아섰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를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다. 말없이 걸었다. 서연은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다. 입구에 멈춰섰다. 고마워요. 서연이 속삭였다. 별 말씀을요. 조심하세요. 그가 몸을 돌려가려 했다. 잠시만요. 그녀가 불렀다. 이름이 뭐예요? 백민준입니다. 전 이서연이에요. 혹시 제가 어떻게든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서연은 고집을 부렸다. 내일 커피라도 한 잔 사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다음날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삶과 꿈, 계획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다. 민주는 정비사로 일했고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근처에 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과 가족, 학업,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계속 만났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키스했다. 서연은 사랑에 빠졌다. 강렬하게, 무조건적으로.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어디로 여행 갈지, 어디서 살지. 한 달 후, 서연은 혼자 잠에서 깼다. 민준이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찾아다녔다. 그의 직장에 가보았지만 일주일 전에 그만뒀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민주는 사라졌다.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서연은 한 달, 두 달, 1년을 기다렸다. 그러다 체념했다. 그는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닫고 학업을 계속했고 경력을 쌓았다. 투자자와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고 승진을 거듭해 35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하지만 민준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 제15년 만에 그녀는 인적 드문 길 위에서 우연히 그를 찾았다. 서연은 방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준이 살아있다. 여기에. 하지만 왜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아보고도 침묵했을까? 알아내야 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백민준, 정비사, 강원도. 백시 정비소라는 곳을 찾았다. 주인, 백민준, 주소, 전화번호.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곳으로 갈 것이다.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떠났는지, 왜 오늘 침묵했는지. 그녀는 답을 들을 자격이 있었고 기어코 얻어낼 것이다.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누워 있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준, 그의 미소, 그의 손, 15년 전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녀는 그가 오늘 자신을 알아봤는지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못 알아봤는지 생각했다. 서연은 변했다. 긴 머리 대신 단발머리, 학생다운 청바지 대신 딱딱한 정장, 앳된 수줍음 대신 자신감.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고 목소리도 그대로였다. 그는 알아봤어야 했다. 왜 침묵했을까? 아침이 되자 서연은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비서에게는 급한 개인 사정이라고 말했다. 차에 올라 정비소 주소로 향했다.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중심가 하나의 가게와 카페, 학교가 전부인 곳. 정비소는 마을 외곽에 있었다. 낡은 건물에 백시 정비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주차하고 차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우리 15년 전에 만났잖아요. 당신은 사라졌죠?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요. 바보같이 들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입구로 향했다. 안은 작은 공간이었다. 카운터, 손님용 소파, 기름과 쇠 냄새. 카운터 뒤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죽은 깨 있는 빨간 머리 소녀가 미소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백민준 씨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빠요. 정비실에 계세요? 지금 불러드릴게요. 아빠.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에게 딸이 있었다. 소녀는 잠시 후 돌아왔다. 곧 나오실 거예요. 앉아 계세요. 서연은 앉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모두에게 들릴 것 같았다. 정비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 알아본 것이다. 그는 알아봤다. 서연이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가죠. 그들은 밖으로 나가 건물 옆 낡은 벤치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절 알아봤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년이 지났잖아요. 당신은 나를 잊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잊었다고요? 2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포기했지만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뭐가요? 사라진 거요. 설명도 안 해준 거요? 어느 날 아침 혼자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거요.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민준은 시선을 내렸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왜?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기억해요.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고 말했던 거? 네, 우리가 만나기 1년 전에 헤어졌어요. 안 좋게. 다툼, 눈물.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임신했다고. 내 아이고, 낳고 싶다고. 서연은 숨을 멈췄다.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죠? 확인해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임신 4개월이었죠. 하지만 1년 전에 헤어졌다면서요. 헤어지고 반년쯤 지났을 때 한 번 만났어요. 술 마시고 하룻밤을 보냈죠.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와서 아이를 함께 키우길 원했어요. 난 거절했죠. 양육비는 주고 아이 인생에 참여하겠지만 함께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민주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당신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젊은 대학생이고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펼쳐져 있는데 나는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가진 정비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미래를 줄 수 있겠어요? 나한테 물어볼 수는 있었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있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당신이 동정심이나 사랑 때문에 죄라고 대답하고 그 사랑이 나중에 원망으로 변할까 봐에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당신이 나 대신 결정했군요. 네, 그리고 매일 그걸 후회했어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 이름은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소희요. 14살이에요. 똑똑하고 고집세고 엄마를 닮았죠. 그 아이 엄마랑은요? 아니요. 소희가 3살 때 떠났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 서울로 가버렸죠. 전화도, 편지도, 양육비도 없어요. 소희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서연은 눈을 떴다. 혼자 아이를 키운 거예요. 네, 11년 동안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깃든 피로와 머리카락의 희끗함, 거친 손을 보았다. 그는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 민준 씨, 그 후에 나를 찾아본 적은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봤어요. 반년 동안. 대학교에 전화했는데 연락처를 안 알려주더군요.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들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사라졌죠? 결혼해서 성을 바꿨어요. 그러다 이혼하고 원래 성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더군요. 민준이 슬프게 웃었다. 우리 둘 다 찾았지만 둘 다 찾지 못했네요. 오늘까지는 침묵. 서연은 정비소를 바라보았다. 행복해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소희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한 거겠죠? 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혼자잖아요. 네, 아무도 안 만났어요. 만나봤죠. 노력도 해봤고요. 잘 안 됐어요. 다들 떠나더군요. 짊어진 짐이 너무 많다면서. 사춘기 딸, 일, 피로. 그들은 다른 남자가 필요했던 거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멍청한 여자들. 민준이 웃었다. 대화 중 처음이었다. 그럴지도요.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러다 서연이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민준도 일어섰다. 서연 씨,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요.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차로 향했다. 서연 씨, 민준이 불렀다. 그녀가 멈춰섰다. 당신은 행복해요. 서연이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난 성공했고 부자고 존경받아요. 하지만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는 그녀는 차에 올라 떠났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호텔로 돌아와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울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다. 15년 동안 그녀는 경력을 쌓고 승진하고 증명하고 이겨왔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돈도 권력도 인정도 아니었다. 오직 민준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지만 그는 없었다. 이제 그가 돌아왔지만 다른 삶과 딸 그리고 과거와 함께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은 몰랐다. 저녁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소희에 대해 생각했다. 14살 사춘기 소녀. 아버지의 삶에 낯선 여자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분명 싫어할 것이다. 아이들은 질투심이 많다. 특히 부모가 한 명일 때는 더욱 그렇다. 서연은 자신의 14살을 떠올렸다. 고집세고 가시돋치고 아무도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다. 소희도 아마 그럴 것이다. 물러나서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게 나을까? 하지만 마음은 소리쳤다. 아니, 물러서지 마우싸워.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정비소 번호를 찾아 걸었다. 소녀, 소희가 받았다. 여보세요. 백시 정비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민준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빠 지금요. 누구시죠? 이서연이에요. 오늘 아침에 갔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소음, 발걸음 소리,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네, 방해해서 미안해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민준은 말이 없었다. 왜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15년은 긴 시간이지만 끝은 아니니까요. 어쩌면 아직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긴 침묵. 서연 씨,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당신은 대표이사고 나는 시골 정비사예요. 당신에겐 회사가 있지만 나에겐 사춘기 딸과 낡은 정비소가 있죠.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잘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지칠 거예요. 평범한 문제들, 시골 생활, 나 자신에게 지쳐서 떠나겠죠. 소희는 당신에게 익숙해질 테고 그럼 상처받을 거예요. 난 소희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민준 씨, 난 떠나지 않아요.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2번 다 떠난 건 당신이에요. 처음엔 설명도 없이, 2번째는 날 알아보고도 말하지 않았죠. 우리 중에 누가 도망치고 있는 거죠? 침묵. 기회를 줘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잘 안 되면 내가 떠날게요. 약속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내일 저녁 7시 중심가에 있는 카페에서요. 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렵고 설렜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서연은 누워 눈을 감고 15년 전 비 오는 공원에서 했던 첫 키스를 떠올렸다. 민준이 그녀를 나무에 기대게 하고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두려움 없이 응답했다. 그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고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되찾고 싶었다. 서연은 약속 시간 15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다. 맞은편에 주차하고 차에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확인했다. 첫 데이트에 나선 10대처럼 초조했다. 그녀는 수백만 장자들과 협상하고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는 대표이사였다. 떨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손이 떨렸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카페로 향했다.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나무 테이블, 따뜻한 조명, 커피 향기. 민주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깨끗한 셔츠 차림이었다. 머리는 빗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없었다. 그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서연은 가슴에 온기를 느끼며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왔어요. 네, 침묵. 어색했다.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다. 둘 다 커피. 종업원이 떠났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나주기로 해서 고마워요. 별말씀을요. 민준 씨, 난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우리 사이엔 15년이 흘렀어요. 우린 다른 사람이 됐죠? 당신도 변했고, 나도 변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남았잖아요.
알아요. 당신 눈에서 보여요.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감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무슨 현실이요? 당신은 서울에 살고 회사를 경영하고 4억 원짜리 차를 타죠. 나는 시골에서 차를 고치고 빵값과 딸 학비를 벌어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만약 내가 그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요? 만약 내가 그 세상에 지쳤다면요? 민준이 피식 웃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죠? 한 달만 지나면 지루해질 거예요. 시골, 단조로움, 사교 행사도 없고 경력 발전도 없죠. 당신은 서울로 돌아갈 거고 나는 또다시 상처받은 채로 여기 남겠죠. 날 못 믿는군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가혹하죠.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왔다. 그들은 침묵했다.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민준 씨, 내가 진심이라는 걸,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증명하게 해줘요.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면서 당신 삶을 보고 소희를 만나고 내가 이 삶에 어울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소희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낯선 사람, 특히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모두에게 날 질투하거든요. 왜요? 엄마가 버렸으니까요. 소희는 나도 떠나거나 누가 날 데려갈까 봐 두려워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오직 나만 믿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둘 곁에 있고 싶어요.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늠하듯이. 정말 그럴 준비가 됐어요? 시골 생활, 사춘기 소녀, 평범한 삶에 노력해볼 준비는 됐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소희가 당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약속은 못해요. 그리고 이게 잘 될 거라고도 약속 못하고요. 약속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바라는 거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학교 끝나고 정비소로 와요. 소희를 소개할게요. 고마워요. 그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민준이 서연을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난 두려워요. 믿는 게 두렵고 실망하는 게 두려워요. 소희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민주는 그들의 손을 바라보았다. 뿌리치지 않았다. 좋아요. 위험을 감수해보죠. 서연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내일 봐요. 네. 내일 그녀는 차를 몰고 떠나며 백미러를 보았다. 민주는 길가에 서서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호텔에서 원격으로 일했다. 화상회의, 서류, 보고서. 하지만 생각은 온통 저녁, 소희와의 만남에 가 있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밀어내지 않을까? 서연은 아이들을 다룰 줄 몰랐고 자기 아이를 원한 적도 없었다. 경력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소희는 그냥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딸이고 그의 삶의 일부이며 서연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의 일부였다. 저녁 5시 서연은 정비소에 도착했다. 민준이 입구에서 그녀를 맞았다. 안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손님이 올 거라고 말해뒀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소희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귀에는 헤드폰을 끼고 앞에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책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민준을 닮은 붉은 머리카락, 죽은 깨, 심각한 표정, 미소 짓지 않았다. 민준이 다가가 어깨를 건드렸다. 소희가 헤드폰을 벗고 쳐다보았다. 소희야, 이분은 이서연 씨, 내가 말했던 분이야. 소희는 서연을 차갑게 가늠하듯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 소희야. 만나서 반가워. 내의 소희는 다시 교과서로 고개를 돌리고 헤드폰을 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원래 처음엔 잘 마음을 안 열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들은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소파, 테이블, 커피포트가 있었다. 자리에 앉았다. 항상 저래요. 서연이 물었다. 낯선 사람한테요. 내 친구들하고 있을 땐 달라요. 명랑하고 활달하죠. 하지만 낯선 사람은 경계해요. 엄마는요? 그리워하나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말 안 해요? 엄마가 떠났을 때 소희는 3살이었어요. 거의 기억 못하죠? 가끔 물어요.
왜 전화 안 해? 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쁘다고 말하죠. 소희는 믿지 않지만 더는 묻지 않아요. 많이 아파하지만 드러내지 않아요. 숨기죠. 나처럼요.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아픔을 숨기나요? 평생 동안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소희가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빠, 나 해난에 집에 갈게. 8시까지 올게. 알았다. 조심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소희야. 소녀는 떠났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봤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간을 줘요. 아직 날 모르잖아요. 내가 당신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럴지도요. 서연은 몸을 기울였다. 민준 씨, 난 당신과 딸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당신들이 허락한다면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요? 왜 당신한테 이게 필요하죠?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돈, 경력, 자유. 왜 사춘기 딸을 둔 시골 정비사가 필요한 거죠?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15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돈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고 경력은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민주는 말없이 그들의 손을 바라보았다. 나도 사랑해요. 한 번도 멈춘 적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뭐가요? 당신이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떠날까 봐 다시 혼자 남게 될까 봐. 서연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안 떠나요. 약속해요. 민준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노력해봐요. 그가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서연이 응답하며 그를 껴안았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키스하다가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준이 물었다. 이제 소희에게 내가 적이 아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죠. 쉽지 않을 거란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준비됐어요.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은 마을에 머물렀다. 호텔방을 빌려 원격으로 일했다. 저녁에는 정비소에 갔다. 소희는 여전히 차가웠다.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물었다. 소희야, 넌 뭘 좋아해? 취미가 뭐야? 축구요. 정말, 너 축구해. 네, 학교 팀에서요. 공격수예요. 멋지다. 나도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진짜 못했어. 소희가 처음으로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응, 수비수였는데 공을 다 놓쳤어. 소희가 살짝 미소 지었다. 작은 승리였다. 일주일 후, 소희가 물었다. 아줌마, 진짜 부자예요. 서연이 웃었다.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큰 회사 대표라고 했어요. 응, 맞아. 그럼 이런 총구석에는 왜 있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빠는 세상의 모든 돈보다 중요하거든. 소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사랑하는 거요. 응답봐도 아줌마를요? 그런 것 같아. 소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만약 사랑이 식어서 떠나면요? 아빠가 상처받을 거예요. 난 아빠가 상처받는 거 싫어요. 서연은 몸을 기울였다. 소희야, 내 두려움 이해해. 내 엄마가 떠났으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난 떠나지 않아. 약속할게. 소희는 그녀를 오랫동안 가늠하듯 쳐다보았다. 증명해보세요. 오래 머물러요?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요. 그럼 믿을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럴게. 저녁에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나 여기, 이 마을에 오래 머물기로 했어요. 민준이 놀랐다. 일은요. 대부분 원격으로 일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가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기서 보낼 거예요. 진심이에요. 완전히요. 민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머물러줘서, 싸워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난 절대 포기 안 해요. 특히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요. 그들은 낡은 정비소의 작은 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기분이 좋았다. 호화로운 사무실보다, 화려한 사교 행사보다 더 좋았다. 여기에는 가면 없는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3주가 지났다. 서연은 마을의 아파트를 얻었다. 작고 아늑한 곳을 최소한의 가구로 꾸몄다. 집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중요한 회의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다. 나머지 시간은 여기서 민준과 소희와 함께 보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소희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물었다. 서연 아줌마, 요리할 줄 아세요? 조금. 기본적인 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빠는 라면이랑 계란 프라이밖에 못 만들어서 지겨워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토요일에 와, 같이 맛있는 거 만들자. 토요일에 소희가 배낭을 메고 수줍게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 와. 그들은 피자를 만들었다. 반죽을 치대고 채소를 썰며 웃었다. 소희는 학교와 친구, 축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며 물어볼 때만 조언을 해주었다. 끝날 무렵 소희가 말했다. 있잖아요. 아줌마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다르네요. 내가 어떨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만하고 부자에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요. 근데 아줌마는 평범하고 소탈해요. 서연이 웃었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소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진정한 승리였다. 저녁에 민준이 소희를 데리러 왔다. 딸은 먼저 픽업 트럭으로 달려갔고 민준이 남았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오는 내내 어떻게 요리하고 웃었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봐요. 서연이 그를 껴안았다. 다행이네요. 소희는 좋은 아이예요. 그냥 나처럼 두려워할 뿐이죠. 다 잘 될 거예요. 약속해요. 민준이 그녀에게 키스했다. 믿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정비소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왔다. 30대 후반쯤, 염색한 금발에 화려한 화장, 비싼 옷차림이었다. 소희가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여자가 미소 지었다. 안녕, 소희야. 보고 싶었어. 소희는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바라만 보았다. 민준이 정비실에서 나와 여자를 보았다.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유라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딸 보러 왔지? 보고 싶어서. 11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유라가 어깨를 으쓱했다. 안 하는 것보단 늦게라도 하는 게 낫지. 소희가 갑자기 몸을 돌려 정비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준이 소리쳤다. 소희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민준이 유라를 노려보았다. 당장 가. 난 딸을 볼 권리가 있어? 그 권리는 내가 딸을 버렸을 때 잃었어. 유라가 비웃었다. 민준 씨,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마. 그냥 애랑 이야기 좀 하고 싶을 뿐이야. 안 돼. 가히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유라는 서연을 가늠하듯 쳐다보았다. 이쪽은 누구? 새로운 애인. 금방 새 여자 찾았네.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전 대체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빠지기 전에 떠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용감하네. 맘에 들어. 그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민준 씨, 나 다시 올 거야. 딸 데리러. 준비해. 그녀는 떠났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거칠게 숨을 쉬었다. 서연이 다가갔다. 누구예요? 소희 엄마요. 11년 전에 우리를 버렸어요. 전화도 양육비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들은 공원에서 소희를 찾았다. 그네에 앉아 울고 있었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소희야, 괜찮아. 그 사람 갔어. 왜 온 거야? 소희가 흐느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모든 게 좋았는데. 나도 모르겠어, 아가. 하지만 절대 널 데려가게 두지 않을게. 약속해. 소희가 아빠를 꼭 껴안았다. 서연은 방해하고 싶지 않아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소희가 그녀를 보았다. 서연 아줌마, 아줌마는 남을 거죠? 그 여자처럼 안 떠날 거죠? 서연이 다가가 앉았다. 절대 안 떠나. 약속했잖아. 약속은 지켜.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저녁에 소희가 잠든 후 민주는 서연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라는 내 첫사랑이었어요. 18배 만났죠. 화려하고 명랑하고 예뻤어요. 난 푹 빠졌죠. 그는 소파에 앉아 바닥을 보며 말했다. 3년 사귀었어요. 그러다 계획에 없던 임신을 했죠. 내가 결혼하자고 했고 그녀도 동의했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소희가 태어났어요. 처음 몇 년은 힘들었죠. 돈은 부족하고 유라는 아이를 보느라 일하지 않았어요.
난 두 가지 일을 했죠. 그녀는 날 탓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이 촌구석에 갇혔다. 내 때문에 인생이 없다고요. 결혼 생활을 지키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소희가 3살 때 유라는 떠났어요. 다른 부자를 만났다고. 그 남자가 자기를 서울로 데려가서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 했죠.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딸을 버리고 전화도, 편지도, 양육비도 없었죠. 난 소송을 걸어서 그녀의 친권을 박탈했어요. 소희는 나와 함께 남았죠.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대단하네요. 혼자서 해냈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희가 도와줬죠. 똑똑하고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돈이 부족한 걸 알고 쓸데없는 걸 조르지 않고 집안일도 도왔죠. 난 소희가 자랑스러워요. 유라는 왜 돌아온 걸까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그냥 온 게 아닐 거예요. 이틀 후 유라는 변호사와 함께 돌아왔다. 정비소에 와서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친권 회복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딸을 데려가고 싶어요. 민주는 서류를 보며 눈을 의심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어. 친권을 영구히 박탈당했잖아. 우 변호사가 말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모는 친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요. 저희 의뢰인은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다. 11년 전에 딸을 버렸어.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야? 안정적인 수입, 아파트, 직장. 당신보다 아이를 더 잘 부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녀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사랑이요. 유라가 비웃었다. 당신은 누군데? 이 남자의 새 애인. 엄마 자리를 대신했다고 생각하나? 대신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달리 그냥 여기 옆에 있었을 뿐이죠. 유라가 일어섰다. 법정에서 봅시다. 민준 씨, 준비해. 딸 데리러 올 테니까.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떠났다. 민준은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진심으로 소송을 걸 거야. 이길지도 몰라. 서연이 옆에 앉았다. 못 이겨요. 소희에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그 여자에겐 돈과 변호사가 있잖아요. 나는 시골 정비사인데 내가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이요. 당신이 소희와 함께 보낸 세월, 닦아준 눈물, 확인해준 숙제. 그건 돈보다 강해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물론이죠. 다음 몇 주는 힘들었다. 민준은 재판을 준비하며 서류와 증인, 증거를 모았다. 서연은 그를 도왔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너무 비싸요.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 소희를 위한 투자예요. 그는 동의했다. 소희는 힘들어했다. 말이 없어지고 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서연은 그녀를 지지하려 애썼다. 매일 찾아와 요리하고 대화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물었다. 서연 아줌마, 만약 법원에서 내가 엄마랑 살아야 한다고 결정하면 어떡해요? 서연이 그녀를 껴안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 아빠는 내가 함께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할 거고 나도 도울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소희가 조용히 울었다. 서연은 그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엄마라고 느꼈다. 생물학적인 엄마는 아니지만 진정한 엄마라고. 재판은 한 달 뒤로 잡혔다. 재판 전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서연이 와서 옆에 앉았다. 잠이 안 와요. 두려워요. 만약 지면 어떡하죠? 소희를 데려가면 어떡하죠?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데려가지 못해요. 진실은 당신 편이에요. 사랑이 당신 편이고 세월이 당신 편이에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냥 존재했어요. 일하고 딸을 키우고 잠자리에 들고 아무런 감정도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이 색깔을 되찾아줬고 희망을 되찾아줬고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서연이 몸을 기울여 그에게 키스했다. 1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나에게 똑같이 해줬어요. 그들은 동이 틀 때까지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아침에 그들은 법원으로 향했다. 소희는 이웃집에 맡겼다. 법정은 작았다. 판사, 변호사들, 그리고 유라. 그녀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앉아 있었다. 화장은 완벽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유라의 변호사는 설득력 있게 말했다. 수입증명서, 아파트 등기 서류, 직장 추천서를 보여주었다. 제 의뢰인은 변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딸에게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준의 변호사가 나섰다. 민준이 소희와 함께 보낸 세월과 희생,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사, 이웃, 친구들의 증언을 제시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는 아빠와 함께 행복하다고. 판사가 질문했다. 백민준 씨, 왜 아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준이 일어섰다.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울 때, 아플 때, 걷는 법을 배울 때 매일 곁에 있었습니다. 돈은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 씨, 당신은 아버지 측 증인으로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이 일어섰다. 저는 백민준 씨를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보았습니다. 소희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를 두려워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사랑이지 돈이 아닙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는 그냥 제 자리를 뺏으려는 거예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 재판은 일주일 후로 연기합니다. 아이를 불러서 직접 의견을 듣겠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왔다. 민주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희가 겁먹어서 엉뚱한 말을 하면 어떡하지? 서연이 그를 껴안았다. 소희는 강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모든 것은 일주일 후에 결정될 것이다. 그 일주일은 고통스럽게 길었다. 소희는 자신이 법정에 불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 초조해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거의 먹지도 못했다. 서연은 모든 자유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며 기분을 전환시켜주려 애썼다. 같이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물었다. 서연 아줌마, 만약 판사님이 내가 엄마랑 사는 게 낫다고, 엄마가 돈도 더 많고 집도 더 좋다고 결정하면 어떡해요? 서연이 옆에 앉았다. 소희야, 판사님은 내 말을 들을 거야.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해. 진실을 말해. 어디서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좋은지.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 행복을 엄마의 감정 때문에 희생할 필요는 없어. 엄마는 11년 전에 선택을 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재판 전날 밤, 민준이 서연에게 찾아왔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듣고 있어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약 내일 법원에서 소희를 데려가기로 결정하면 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소희는 내 전부예요. 내 삶의 의미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죠.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그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내 삶에 돌아와 희망과 사랑을 줬어요. 모든 게 잘못되더라도 난 감사해요. 서연이 그를 껴안았다. 민준 씨, 다 잘 될 거예요. 믿어요. 그들은 말없이 그저 곁에 있으며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아침이 일찍 시작되었다. 민준, 서연, 그리고 소희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소희는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소희야, 기억해. 진실을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빠랑 내가 곁에 있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건물에서 변호사가 그들을 맞았다. 소희가 먼저 불려갈 겁니다. 판사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나 변호사 없이요. 표준 절차입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단둘이요? 겁먹을 텐데. 판사님은 경험이 많으셔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아십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진정되지 않았다. 30분 후 소희가 불려갔다. 그녀는 일어나 아빠를 보고 그 다음 서연을 보았다.
다 잘 될 거야. 서연이 속삭였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기를 따라갔다. 문이 닫혔다. 민주는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연이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희는 해낼 거예요. 20분을 기다렸다. 30분, 40분. 민주는 복도를 서성였다. 서연은 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소희가 나왔다. 얼굴은 차분했고 눈물은 없었다. 민준이 달려갔다. 어땠어? 괜찮았어요. 판사님이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소희가 그를 바라보았다. 진실은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라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꽉 쥔 채 거칠게 숨을 쉬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다. 모두 앉으십시오. 정적. 판사가 서류철을 열고 오랫동안 말없이 읽더니 입을 열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고 서류를 검토했으며 아이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타당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 최유라 씨는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양육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요인이 유일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유라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미소는 더 넓어졌다. 백민준 씨는 딸과 11년을 함께 보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경력과 시간, 힘을 희생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김인주는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견입니다. 백소혜 양은 14살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판사가 소희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저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남고 싶다고요. 아빠는 자신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아빠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엄마라고요. 판사가 손을 들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백소혜 양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아이는 선택했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원은 친권 회복 신청을 기각합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남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민주는 얼어붙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다. 서연이 그를 껴안았다. 우리가 이겼어요. 소희는 남아요. 민준이 몸을 돌려 딸을 힘껏 껴안았다. 소희가 안도감에 조용히 울었다. 고마워, 아빠. 버리지 않아서. 절대 안 버려. 약속해. 유라는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변호사가 무언가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이건 불공평해.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아이를 버리지 않는 게 공평한 거야? 넌 버렸어. 내가 직접 선택한 거야. 이유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몸을 돌려 떠났다. 그들은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저녁에 그들은 축하 파티를 했다. 서연의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서 피자와 탄산음료를 마시며 웃었다. 소희는 판사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판사님이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전 아빠랑요. 라고 대답했죠. 왜냐고 물으시길래 아빠는 힘들 때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민준이 딸을 껴안았다. 내가 자랑스럽다. 애소희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아줌마, 도와주셔서, 지지해주셔서, 남아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별말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애소희가 갑자기 물었다. 아줌마,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죠? 서연은 민준을 보았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그녀를 보고 있었다. 소희야, 그건 잘 모르겠어. 서울에 일도 있고 책임도 있으니까. 애소희가 시선을 내렸다. 알겠어요. 서연은 소녀의 눈과 민준의 눈에서 실망감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일과 사랑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황금 세 장 속의 삶과 진짜 삶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는 15년을 경력, 돈, 지위, 권력을 위해 썼지만 불행하고 외롭고 공허했다. 여기 시골 마을에서 정비사와 그의 딸과 함께 있으면서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서연이 일어섰다. 소희야,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결정했어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경영권은 부사장에게 넘길 거예요. 이사회에는 남겠지만 이 도시에서 원격으로 일할 거예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서연 씨,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희생이에요.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어요. 서연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들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경력은 외로움과 아픔, 공허함으로부터의 도피였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삶이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15년 동안 돈에서 의미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의미는 여기, 당신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확실해요. 물론이죠. 소희가 달려와 둘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남아줘서. 그들은 껴안고 서 있었다. 셋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과거를 가진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었다. 한 달 후, 서연은 완전히 이사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마을에 작은 정원이 있는 아늑한 집을 샀다. 민주는 집 꾸미는 것을 도왔고 소희는 가구를 골랐다. 서연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여러 원격으로 일하며 소상공인을 도왔다. 돈은 덜 벌었지만 행복했다. 민주는 정비소를 확장하고 조수를 고용했다. 가족과 보낼 시간이 더 많아졌다. 소희는 서연을 격식 없이 가까운 사람처럼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물었다. 서연 아줌마,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서연이 웃었다. 글쎄, 아빠한테 물어봐와 소희가 민준에게 달려갔다. 아빠, 서연 아줌마랑 결혼할 거야. 민준이 얼굴을 붉혔다. 소희야, 그건 복잡한 문제야. 왜? 아빠는 아줌마 사랑하잖아. 아줌마도 아빠 사랑하고 결혼해. 저녁에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현관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다. 서연 씨, 정말 이런 삶을 원해요. 여기서 나랑 소희랑 함께하는 삶으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세상 무엇보다 원해요.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보석도, 각인도 없는 단순한 은반지가 있었다.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서 미안해요. 서연이 눈물 사이로 웃었다. 다이아몬드는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민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나랑 결혼해줄래요? 네. 그들은 오랫동안 부드럽게 키스했다. 소희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만세. 결혼이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작은 성당에서 친구, 이웃, 동료 30명이 참석했다. 서연은 소박한 흰 드레스를, 민주는 정장을, 소희는 신부 들러리 역할을 했다. 호화로움도, 비싼 보석도, 리무진도 없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사진을 찍고 웃었다. 소희가 말했다. 드디어 나한테 진짜 엄마가 생겼어. 서연이 그녀를 껴안았다. 나한테도 딸이 생겼고 민준이 둘을 껴안았다. 나한테도 완전한 가족이 생겼고 그들은 가을 햇살 아래 시골 마을의 작은 공원에 셋이서 서 있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표이사도 백만장자도 비즈니스의 아이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연, 아내, 엄마,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지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반년 후 축구장, 학교팀 경기. 소희가 공을 몰고 달려 수비수를 제치고 슛을 날린다. 골. 관중석이 환호로 터져나온다. 서연과 민주는 소리치고 껴안고 웃는다. 경기가 끝나고 그들은 셋이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공원을 걷는다. 평범한 가족, 평범한 저녁, 평범한 행복. 소희가 묻는다. 아빠, 서연 아줌마, 내일 영화 보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민준이 대답한다. 무슨 영화 볼까? 서연이 묻는다. 소희가 웃는다. 상관없어요. 함께라는 게 중요하죠? 서연은 그들을, 민준을, 소희를, 그리고 노을을 바라보며 깨닫는다. 그녀는 마침내 집에 왔다. 큰 저택도, 50층 사무실도 아닌 바로 여기,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작은 마을에. 산길에서 고장난 차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곳. 한 번의 우연한 순간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준 곳. 15년의 기다림이 행복으로 끝맺은 곳. 때로는 운명이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는다. 때로는 그저 텅 빈 곳 한가운데서 엔진을 고장내고 당신이 지휘 대신 마음을 선택할 용기를 내기를 기다릴 뿐이다. 서연은 선택했고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